대선 꼭 30일 전인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30일 전입니다. 예.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 정권 교체 의지가 곳곳에서 더 강고해지고 있는데 이걸 채울 수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또 체력 보강이 더 절실한 시점이고요. 또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론 말하자면 이제 구도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권 교체 그리고 실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한다. 자질과 능력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정권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구도 선거보다는 인물 경쟁력. 예를 들면 정권 교체했다 칩시다. 그러고 난 뒤에 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은 선거의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 이 선거의 본질은 뭐냐면 주권자 국민들의 권한을 그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과정, 이 과정이 선거의 본질이고 그리고 결국은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선거를 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든 뭐든 간에 어떻든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결국은 일할 사람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일할 사람 그리고 일 잘할 사람 그것을 가지고서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 행보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비교 우위를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최대한 좀 어필을 하는 이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막바지에 네.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구도론의 인물론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맞불 한번 놔보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자, 주말 사이에 후보들 행보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갈까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능한 인재를 최적의 곳에 등용해야 합니다. 좌파, 우파, 박정희, 김대중 정책 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를 발전, 성장시키는 데 유용한 정책인가만을 가지고 선택해서 다 써야 합니다. 바로 이게 통합정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꿈이었는데 저 이재명이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 해군기지 건설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잠시 제가 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그 입장을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5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거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을 저 안철수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쓰는 표현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 가서 바로 이게 통합정부다라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 가서 국민통합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그 지역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약화되는 그 기류가 확실해 보이고, 이번 대선 특이한 점이죠. 그 속에서 서로 상대의 텃밭이었던 곳을 가서 좀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봐주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뭐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날을 정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가고 이재명 후보는 뭐 부산, 울산, 경남을 가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일정을 짜다 보면 정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정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광주 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에 저희들이 좀 계획을 했던 겁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국가 균형 발전,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큰 공약을 내걸었죠. 바로 남부 수도권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 이제 이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하는 차원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 1박 2일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도 부울경을 또 1월 1일 날 그랬었죠. 부산을 다녀오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가지고 있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측면으로 좀 봐주시고, 언론에서 이제 남부 수도권에 대한 이 보도라든지 이것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좀 적더라고요. 남부 수도권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그 공약에 버금가는 저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남부 수도권 공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반론을 하자면은, 지금 남부 수도권 이야기도 조금 이재명 후보랑 맞지 않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비교부 자치단체라 그래서 성남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우리 다른 지방이랑 그 사정이 다른 곳입니다. 가장 경제 성장이 활발한 곳이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교부해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사정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소득이고 뭐고 이렇게 막 해줄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근데 뭐 지역 화폐를 발행하려고 그래도 그 지역 그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폐 발행 비용이라든가 또 그게 수수료라든가 또는 일부 할인율을 일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공약인데, 그걸 이제 일 잘하는 후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정말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러면은 GRDP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시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더라도 전임 남경필, 김문수 이게 전국과의 대비를 해보면은 그 시절보다 그렇게 나은 것도 없고요. 오히려 못했다고 보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과연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지, 더구나 대장동 특혜라고 성남도시공사가 그렇게 반대하던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은 채 그 채권들이 모두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뭘 믿고 해달라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있고, 오늘 저는 그 제주도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참 행보와 그 부분이 참 빛나 보입니다. 특히 이제 광주에서 저렇게 눈을 맞으면서, 우리 설 연휴 첫날에 광주에 무등산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그만큼 국민 통합 의지와 이걸 광주의 정신을 또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개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주 해군기지 간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이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한미 FTA이고요. 또 대주 해군기지도 그렇고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이 사실은 초당파적인 자신의 정파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벗어나서 국가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정신을 높이 사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 참 귀담아 들을만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 자신의 정파 이익이 아니라 뭐 그렇게 치면은 대주 해군기지나 한미 FTA나 이럴 때는 민주당은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정책을 뒷받침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은근히 이제 타고 있는 셈인데, 그런 점들에서 광주에서 밝힌 통합 의지, 통합 행보, 또 제주 해군기지에서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정말 초당파적 행보를 이어받겠다는 메시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점에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최영도 의원님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뭐 한 일 있노? 일 잘 못한다. 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더 일 잘할 사람이다. 뭐 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도합해서 11년 동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시민단체죠. 공약 이행률에 관한 하는 여기서 이제 거의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공약 이행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평가를 해가지고 90%, 95%, 96% 공약 이행률을 했다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때 제가 청와대 부속실장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했던 은행들을 한 번쯤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길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악담과 말하자면 이 파렴치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마치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평가하는 것처럼 불과 이게 15년 전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적어도 한 말씀 정도의 반성이라든지 성찰은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제가 듣기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역시 우리 정치의 그 양당 정치 폐해 같은 게 있었는데 다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든가 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또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파적 이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점이 바로 국익을 위하는 대통령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비교부 단체에서 그런 펑펑 쏟아지는 예산으로 대장동에 1조 원 가는 초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부산, 경남 이런 처럼 정말 피폐해져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가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세계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7대 국가에 해당하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이 뭘 다 해놓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분명한 기준과 또 협치를 일으켜서 민간의 자율과 기업의 자유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지 뭐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다 방해하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새겨봐야겠다. 우리 시대의 대통령 리더십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좀 문제가 돼서 좀 삭제를 한 바가 있죠. 예. 이건 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지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거를 선대위 캠프 관계자가 당의 공식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십니다. 그리고 고인의 입을 마치 빌려가지고 영상까지 해가지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 선거 캠페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돌아가시긴 했어도 가장 큰 어른이고 그런데 저것을 그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여러 수만 명, 여러 수십만 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이고 선거대책위원회라면 이것을 올렸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는 영향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막 올려가지고 그런 것은 이런 일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자기 비판을 하셨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들 리스크 좀 살펴볼까요? 좀처럼 해소가 잘 안 되죠? 먼저 대장동 이슈 다시 전마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결국은 화천대유 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쪽은 윤석열 후보 아니겠냐. 100% 환수 못하게 막은 당사자.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에서 혜택을 본 집단. 그 민간업자를 도와준 그 집단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특검을 우리가 임명하겠다. 또 자기들 관련된 부분을 빼고 하자. 이런 이상한 주장하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님 당당하면 자신 있으면 특검 수용하십시오. 그 대선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전모를 가리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저희 보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얘기는 참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벌써 언제부터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그 대장동 특검에 뭐 쌍특검으로 뭐 대도 아닌 뭐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이니 뭐니 다 집어넣어서 고발 사주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이제 없고 답변이 궁색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대도 아닌 국민들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도 그게 상식적입니까? 네, 표현이 뭐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둑이 몽둥이 드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윤석열 후보는 참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고 김만배 씨 녹취도 공개가 됐죠. 뭐 그 윤석열 후보와 욕하며 싸우기도 하는 사이다. 이게 공수가 약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민주당 쪽에서 특검 받으라고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검 지금 다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특검도 하고 고발사주 특검도 하고 다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저 사건이 윤석열 후보가 과장으로 잠깐 관여한 모양인데 그때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좀 알고서 좀 부산 법무부인 부산에서 했고 현직 대통령이 그 법무부인 부산에 그 대표 변호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꾸 뭐 성남시에서 우리 당이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2014년부터 성남시 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서울시의회 보십시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시의회 발목 묶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자기 당 시의회 또 민주당 시의회, 민주당 시장 하는데 뭘 못할 게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덤택이시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에서 지금 1조 원 가량의 초과 이익이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자에 돌아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장하기를 근데 뭐 역대 어느 지자체장도 이 공익을 환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웃하는 과천시 같은 경우도 지식정보타운 하면서 2,수백억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이라고 해야 되는 기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두 뭐 하늘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다 가리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언론들도 좀 팩트 체크 철저히 해가지고 두 분 다시 이런 말 못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이제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아마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아마 짜증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 끝나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곽상도 전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이 지금 구속돼 있는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곽상도 구속이 됐죠. 전부 돈과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이 돈을 따라가는 수사, 계좌 추적만 했으면 젠작에 지금 구속이 되고 나머지 또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 등등 해가지고 50억 클럽 대부분 이제 검사 출신들의 또 이제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 조훈현 전 의원 이분들도 월급 다 받았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사가 되면 이것은 뭐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검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 법사위에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그다음에 김만배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샀습니다. 이것도 이익을 배당하는 그 날짜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2019년도 4월 30일 날 화천대유 A 12블록에 말하자면 수익 배당일이 2019년 4월 30일인데 김만배 씨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는 그 날짜하고 또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 집을 샀는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샀는지 이걸 따라가면은 다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특검 법안 내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자기네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법안에서는 윤석열 후보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특검은 자기네들 사람으로,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가 통화 녹취록에 이 범죄 혐의자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나하고는 서로 욕을 해가면서 싸우는 사이일 정도로 친한 사이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범죄 혐의자들끼리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한테는 10년 동안 로비를 했는데 CR도 안 맥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즉 내 카드라는 것은 내가 입을 열면 이런 뜻이죠. 죽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김만배 씨가 하는 겁니다. 왜 부산저축은행이 몇십억짜리 PF 대출에 대해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전부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데 무려 1,150억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1호 파견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 특수관계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다.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제 지역구가 있는 부산 북구에 본사가 있었고 지금도 38,000명이 넘는 이 피해자분들이 6천억이 넘는 피해액을 돌려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38,000명의 이 피해자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반드시 밝힙시다. 그래, 부산저축은행 왜 누가 법무부인 부산에서 왜 변호했는지 그걸 밝히고, 그다음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1조 원 남는 초과 수익이 배당되는 과정 그게 왜 환수되지 않고 성남 도시개발 상장 주변 사람들도 3명이나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 주변에 수많은 기틀도 등장했고 다 등장했습니다. 몸통 큰 돈을 쫓아가야죠. 그 1조 원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거기 또 돈 빼놨던 수백억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아야죠. 찾아보고 다음에 우선에 그리고 법안이 올라오면은요, 법안 가지고서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되면 넣자. 자꾸를 넣고 그래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지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걸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핑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등찬한 일입니다. 그건 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통해서 다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화천대유에 남욱 변호사인데 1,150억 정도를 대출을 해주고 부당 대출을 하거든요. 여기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입니다. 법무부인 부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이라는 부산저축은행 화천대유 대장동 PF 대출의 변호사는 박영수입니다. 이제 누굽니까? 부산저축은행 변호사는? 아니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에요. 예. 그거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수가 돈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한 적이 없습니까? 그거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걸 변호를 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어느 걸 변호를 지금 했습니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 지역구에 수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산 법무부 부산 아닙니까? 어느 사건을 수사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어느 사건을 변호를 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원. 대장동을 변호를 했습니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못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이야기는 대장동 이 부당대출, 부실대출 변호사입니다.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래서 다 샅샅이 구속해서 다 수사합시다. 그래.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누가 정확하게 반대한 사람이 확인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사실관계.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산
법무법인 부산이 변호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의 저 지역구에 사는 수많은 사람 피눈물 흘리는 그 사건,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누가 변호했습니까? 그때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뭐 부분은 조사해 보면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정말 조사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산저축은행이 1,150억을 C7이라는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가 나중에 C7을 인수를 하는데 그 1,150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부산저축은행 돈으로. 그리고 그 대장동 그리고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해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전체 대장동 사업 부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계약금하는 데 다 쓰게 됩니다. 여기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박영수가 돈이 알고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성남동 대장동 개발이 시작됩니다. 뭐 거기에 여러 공범들이 끼어 있죠. 그런데 이 최고 실력자 넘버1, 넘버2가 누구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최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사람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관여됐고 그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 초과이익 환수하자 이랬을 때 환수하지 않고 그 특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본질이죠. 돈 받은 다 범죄 구속해야죠.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범죄를 돈 받은 저지릅니까? 사람도 돈 때문에 구속해야 그런 되고 거지. 구속하고 돈 있지 받은 않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그런데 빼놓고 자, 아니 원유철, 조훈현, 다 구속됐지 박상도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수사만 하면 그래서 구속되는 제대로 받고 있지 거예요. 왜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안 지금 하는 깃털은 겁니까? 다 구속되고 있는데 자 몸통을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논쟁을 하는데 표현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네.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부분, 변호 부분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다음 주에 저희가 추가로 토론할 기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꾸죠. 양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데 여론 반응이 이렇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어떤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론은 여당 쪽에 조금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좀 최근에 더 비교적 불거져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논란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과잉 의전 논란은 후보 본인이나 배우자와는 무관하다. 그 공무원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다라는 게 주된 해명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와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급 배모 씨 그리고 7급 A모 씨 근데 이 두 분 사이에서 그리고 이 7급 A모 씨 이 두 분은 전부 다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들인데 이 5급 사무관이 말하자면 이 7급을 스카웃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할 때 김혜경 씨가 처음으로 7급 A모 씨를 한 번 보고 그 뒤에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나오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나오고 그 법인카드 나오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실망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집이 아니고 또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에 있는 냉장고 였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이제 샌드위치 30인분을 아침에 산 거 이거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두 분이서 아침에 이 샌드위치 30인분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샌드위치는 한 반나절 지나면 못 먹는데 아침 회의용으로 산 것이고 대부분 이제 그 법인카드도 공간에 어떤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공간이 잠깐 이게 폐쇄되는 경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제 자택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후보와 후보 배우자가 지금 저 언론에 제보하고 있는 이분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9개월 동안 이제 통화를 녹음을 하고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이런 걸 캡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9개월 동안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5급 이분과 7급 사이에 상당히 좀 이게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서 이 7급 이분이 언론에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와 후보 배우자하고 7급과는 이게 사실은 뭐 갑질 관계니 또 업무를 지시하고 또 업무를 지시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반론을 좀 드릴게요. 예, 예. 그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SBS와 KBS를 적시한 글을 SNS에 올려서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이제 뭐 부적절했다 이런 취지죠. 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표현도 좀 등장을 했었고 요 내용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경위를 저도 잘 아는데 이제 김병우 의원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그거를 이제 선대위 입장문 또는 이제 공보단의 공식 입장문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것을 이제 페북에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하자마자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전부 삭제를 했고요. 이 부분은 그 캠프 내에 이제 이게 좀 그 개별 의원들이 그 이제 단체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 공보단에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팩트가 확인된 건갑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부 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서 완전히 다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 문제는 뭐 과잉 의제도 문제가 아니고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지방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를 이게 전담 직원 2명 이상 붙인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상시적으로 보좌를 하거나 다음에 뭐 심부름 하거나 이런 거인데 그 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도청에서도 이 5급과 7급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물론 뭐 샌드위치도 시킬 수 있게 하겠지만 샌드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쇠고기를 11만 2천만 원치를 하고 이게 결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법인카드가 아니고 공무카드, 업무카드는 사용 그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걸 자기가 썼다가 다시 법인카드를 주고 하는 방식도 이게 참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면서 법인카드가 아니라 이 공무카드입니다. 공무카드를 하는 이 문제고 이재명 후보가 이 경기도 재직 시절에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과 시청 직원에게 2만 5천 원짜리 커피 쿠폰을 나눠준 사건을 횡령 사건 부정부패라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비춰보자면은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사건인데 이건 민주당도 스스로 이제 변명할 길도 없는 것이고 또 참 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재명 부부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라든가 이것들이 뭐 횡령 한우니 또는 뭐 새로운 또 수법이니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아마 이제 해명돼야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배우자 전담 공무원을 2명씩이나 배치했다는 사실은 뭐 빼도 박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최영대 의원님께서 자꾸 사실과 틀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부산저축은행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실관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 5급 배모 사무관, 7급 A모 씨 이 두 분은 별정직 공무원이고 이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공간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공간의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최영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제 초청 인사라든지 또는 뭐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거기 냉장고에 식자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공간에서는 조찬, 오찬, 만찬 행사도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분은 그들의 업무 중에 공간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전담 요원으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너무 좀 오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국민들이 확인을 다 좀 하고 판단하시겠죠.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좋겠다는 공간에 말씀을 직원들이 필요한 건 드리겠습니다. 사실인데 과연 공간 직원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의 역할이 공간 직원이었는지 도청에서 임용 발령할 때 그런 내용이 있는지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사실관계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국민들이 공간을 판단하게 다 관리하는 있습니다. 역할도 있었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가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네.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무 범위에 있었던 것인지 적절한 집행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인데 국민들이 보시겠죠.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허위 이력은 본인도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부 인정을 했고 김남국 의원은 어제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의혹을 어제 또 제기를 했고 장모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죠.
자, 대응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이 질문도 계속 나옵니다. 공개 활동 언제 하느냐. 아니 그 공개 활동이야 뭐저 후보자 배우자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 남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 같고 지금 자 그 부인이라든가 배우자 장모라든가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국고 횡령이니 뭐니 했다가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사건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사건들은 모두 다 철저히 사실 검증이 될 것이고 또 대통령 후보든 부인이든 불법이 드러나면은 그거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엄밀하게 다 밝혀지겠죠. 언론에서 이제 검증 차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일이죠. 탈탈 털어 누가 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전에 그리고 탈탈 털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할 뭐 때, 언론과 민주당이 없는 걸 만들었습니까? 도이치모터 사건하고 뭐 그러니까 2, 3년 도이치- 동안 다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의 이력 중에 허위가 없는데 언론과 민주당이 허위를 만들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수상 실적에 허위가 없는데 언론과 민주당이 허위를 만든 겁니까?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 부풀리고 그리고 이 장모님은 파주의 요양병원에 340억짜리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는데 지금 100억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가 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저는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검증이 철저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더니 무죄 났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 무죄를 내린 네, 변호사, 검찰 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수사를 할 때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또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1심에서 3년 받았고요. 무죄를 내린 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죄가 변호사하고 났으면은 대학 거기에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세에 대해서 뭐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뜨겁게 토론하셔서 준비해 놓은 게 지금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미묘하게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부인하다가 오늘은 약간 좀 열려 있는 듯한 기류를 보이고 우상호 선대본부장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자, 짧게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 단일화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그건 뭐 두 후보가 결단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단 사안이고 뭘 줄 수 있습니까? 단일화를 하면. 그건 두 후보가 크게 결단해서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G7 정말 그 경제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를 볼 때 세계 7대 국가인데 이 국가가 혼자서 말 타고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단일화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품어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런 데 대해서는 양 후보가 다 어떤 공감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보 간의 결단으로 필수 불가결하다. 네.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 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할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위기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19 극복 어떻게 하죠? 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은 결국은 일할 사람 뽑는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일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가능한 접점이 있으면은 단일화 될 걸로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